자, 오늘은 인물 사진 촬영, 포즈와 스냅 사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전 시간에 우리가 사진 구도에 대해서 이제 다 배웠고, 사진은 항상 중요 구성 요소인 컴포지션, 그러니까 즉, 이 컴포지션이 우리가 구성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컴포지션에서 나온 게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을 때 그 프레임상에 어떻게 이제 사진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진의 자연 현상을 그대로 일부분만 이렇게 떼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찍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제된 어떠한 한 부분만 이렇게 트리밍해서 따온 것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네, 그대로 이렇게 찍힌 부분만 따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크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크롭. 필카의 필름은 트리밍이라고 하고, 디지털은 크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즉 크롭이란 필름과 디지털의 경계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디지털은 우리가 이제 크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롭과 필름과 디지털을 경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감지를 하시고 쓰시면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물 사진 촬영 요령 그리고 포즈와 스냅 사진을 이제 하겠는데, 뭐 인물이 됐건 풍경이 됐건 찍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약간씩 이제 여기에 콘트라스트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물 사진 촬영용 우리가 일단 인물 사진 촬영의 요령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표현의 의도, 여러분이 어떻게 주제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아니면은 사진의 원한 과제이며 사진 촬영 시 가장 어려움에 집착되는 그 과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착각, 의도, 집념에 따라서 주제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감정과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느낌대로 이렇게 찍는 사진, 그런 사진은 이제 우리가 객관성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즉 피사체를 찍었으나 개인의 감상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객관성을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유는, 객관성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사진은 이 카메라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찍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은 객관적인 것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길 건너편에 있는 친구나 누구를 이렇게 놀려주려고 빠르게 찍었는데, 사람은 굉장히 적어지고 차만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딴 사람이나 친구가 봤을 때 이것은 자동차를 찍은 사진인지 친구를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냥 이거 자동차 찍은 거지 이걸 날 찍은 거 아니네, 이런 사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진을 찍을 때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금 주제와 배경을
확실하게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찍어야지 그냥 일예로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는 파인더에서 크기나 위치로 볼 때 실제로 사진의 주가 되는 피사체가 뭔가, 예, 친구면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다 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경은 그렇게 해서 찍으면 배경은 관찰 부족, 부주의로 인한 정리가 안 돼서 그 주제가 표현을 망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소재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사진의 표현을 대립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두 번째가 이제 구도인데, 구도는 뭐 전 시간에도 여러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로 얘기해서 뭐 1대1 아니면 1대3 1대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황금분할은 이 연비로 돼 있어요. 연비로 돼 있는데 미술에서 말하는 구도법을 활용을 해야 되나, 미술과 달리 배치 개념에 이 사진은 더 가깝다. 그래서 항상 황금분할에 염두를 두고 일반적으로 쉬운 황금분할은 뭐 1대1, 1대3, 1대5 이런 식으로 홀수의 연비로 해서 찍으면 된다. 그리고 화면의 구성은 이제 삼각형이냐, 역T 삼각형이냐, 뭐 S자형이냐, 대각선이냐,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건 배웠죠. 예, 대칭형 터널 구도 등 여러 가지 그 구도를 생각하면서 구도를 잡도록 하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1대3 황금분할이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대3의 황금 분할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A, B, C, D 이렇게 점을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 그 A, B, C, D의 중요한 피사체가 놓여진다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사진을 찍힌 그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적이고 무난한 그런 사진이 되는, 그리고 그런 구도가 된다. 그리고 이 구도가 익숙해지면 새로운 변형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딴 구도로 해서 찍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제의 배치와 크기, 그리고 전형적인 구도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사진의 시선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A, B, C, D 여기에 이렇게 두어야 하며, 사진 크기는 사진 면적의 분할상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그 외에 색상이나 배경, 면적 등의 배경 처리, 그러니까 색상이 거의 비슷한 색깔 같으면 그 사람이 튀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자가 유념해가지고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찍을 때 그냥 팍 찍지 마시고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 구도와 저 피사체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렇게 찍어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구도심리인데, 구도심리는 이것도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배웠죠, 분명히.
그러니까 피사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위에서 찍느냐 아래에서 찍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아래쪽에서 위로 찍으면 그냥 적극성이다 이렇게 보고,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소극성적인 그런 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옆쪽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찍으면 미래형, 왼쪽은 과거형. 예. 그리고 상단에 이제 대각선으로 찍으면 미래 적극이다, 아니면 아래쪽으로 찍으면 미래 소극. 예. 그리고 왼쪽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찍으면 과거 적극, 그리고 아래쪽으로 찍으면 과거 소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잡은 구도가 어떤 방향인지 참고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 개인 찍고자 하는 사람의 나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떤 구도가 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나의 성향을 일단 찍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개인의 성향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다. 그래서 찍는 그 당사자의 우리 자신을 위해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찍히는 피사체의 대상.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친구의 뭐 자녀나 아니면 뭐 와이프나 대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면 친구나 자녀나 그런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형 친구를 미래형의 친구로, 소극적인 자녀를 적극적인 자녀로 이렇게 바꾸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가지고 찍어보면 소극적이 적극적으로도 변하고 적극적이 아주 소극적으로도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자신을 위한 거나 또 찍는 대상을 위해 가지고 한 번씩 이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어느 정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사진이 달라질 수가 있다. 예.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수평으로 보는 시선의 각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각과 양각과 부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일단은 평각, 우리가 얘기하는 평각이라고 하면 A레벨이라고 해요. A레벨. 카메라의 각도가 수평인 그런 경우,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인간이 보는 시각하고 똑같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A레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각이라고 해요. 안각. 로우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버그스 A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각은 낮은 곳에서 피사체를 약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찍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그게 바로 안각이다.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가 올려보는 경우로는 뭐가 강조가 된다? 원근감이 강조가 된다. 아래쪽에서 위로 찍으면 원근감이 강조가 되고 주관적으로 느껴진다. 그게 바로 안각이다. 아시겠죠? 반대로 지금 이제 부감이라고도 하고 이제 부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부각이 이제 하이앵글인데, 하이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찍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을 갖다가 찍었으면 사람이 왜소해지고 작아 보여요. 네. 위에서 찍었을 때는 작게 왜소하게 보이고,
작아 보인다. 여러분들이 보통 핸드폰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딱 찍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작게 보이고 왜소해 보인다. 그게 우리가 부감앵글 하이앵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버드스 아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부각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는 안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각, 안각, 부감이 객관적으로 주는 기본 분위기를 이해하고 사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이제 우리가 부각을 이용해 가지고 찍고 연설이나 이런 스피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래에서 약간 위쪽으로 찍으면 원근감 조금 뭐라 할까 위험감을 갖죠. 위험감.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연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평준화되게 우리가 평각으로 찍는 게 아니고 그럴 때에는 안각으로 찍어서 아래에서 약간 위쪽으로 찍으면 위험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아래에서 위로 찍고 위에서 이제 아래로 찍는 사진은 조금 왜소가 되고 하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찍을 때 항상 45도 각도 정도로 올려가지고 자기를 찍거나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찍을 때는 약간 왜소하고 작게 보인다. 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부감의 심리적 효과를 이제 보면은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우월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 해가지고 이 정반대 예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히틀러는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진이 올려다보고 찍는 그런 안각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자들이건 히틀러를 찍을 때는 무조건 니네는 다 올려다보면서 찍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안각으로. 밑에서 아래쪽으로 다 올려서 찍으라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뭐가 강조된다 했어요. 원근감이 강조가 되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들을 거의 다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찍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 그래도 좀 크게 보이잖아요. 네,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 사진은 거의 다가 안각으로 찍은 아래에서 위로 찍은 사진들이 거의 다 네,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자, 특히 어린아이들을 찍어줄 경우 어린아이들은 아이들 무릎 위치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찍거나 왜? 적으니까 위에서 보통 구부리기 귀찮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어버려요. 그럼 왜소하고 더 작아 보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같은 눈높이에서 찍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사진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부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는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커지겠죠. 가분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찍으면 가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눈높이에서 찍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인물은 주로 어디서 찍는다? 안각에서 찍는다. 항상.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약간 찍어주는 게 인물은 굉장히 좋게 나온다. 평각은 가장 정상적인 대등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을 때에는 그 피사체와 나와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이루게 이렇게 나타난다. 자, 화면 공간을 채워서 이제 정리하도록 사진을 찍는 사람이 모델의 포즈를 교정을 해줘야 돼요. 네. 찍히는 부분을 변경하고 팔, 손의 위치, 자세가 달라 보이게, 조금 이렇게 있으면 조금 고개를 돌리라든가 자세를 위치나 이런 것을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세를 배우는 것은 찍는 만큼이나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면 포즈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교정해 줘야 될 그런 것을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 조금 틀어졌으니까 왼쪽으로 우측으로 이런 자세를 자꾸 교정을 해줘 가지고 그런 찍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즈를 취할 줄을 몰라요. 사진 찍게 거기 좀 쓰세요. 그냥 딱 챙겨자세요 하고 그냥 어디 군대에서 갓 제대한 그런 아저씨처럼 이렇게 찍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에요. 근데 요즘 자라나는 애들은 좀 어때요? 많이 선진화가 돼 있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웃어가면서 찍는데 예전 사람 우리 국민성은 포즈라는 게 없어요. 포즈라는 게 딱 그냥 섰으면 그냥 탁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가지고 스냅 같은 촬영 기법에서는 자연스러운 포즈가 최고의 연출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사진을 찍으면서 자꾸 농담을 건넨다든가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야지. 사진 찍게 쓰세요 해가지고 탁 찍는 것보다 농담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갖다가 빨리 그걸 포착해서 찍는 사진이 최고의 사진이 된다. 자, 스냅 사진의 촬영 요령은 스냅 촬영. 스냅은 찍히는 사람이 모르게 재빨리 찍는 게 제일 좋은 기법이다. 스냅은. 그러니까 너 사진 찍지 해가지고 나 사진 좀 찍어줄래 했을 때 스냅 사진을 좀 찍어줄 때에는 그 사람이 포즈를 막 취하고 있을 때 탁탁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면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를 때 딱 잡았을 때보다도 약간 틀린 포즈를 취할 때 빠르게 찍는 그런 사진이 훨씬 찍기 좋은 기법이다. 예. 완전 수동식 카메라로 스냅을 찍는 것과 저희가 틀리기 때문에 완전 수동 사진으로 찍는 경우는 초점을 2 내지 5m 정도로 해서 찍은 피사체가 그 거리 내에 들어오면 재빨리 찍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노출은 조리개를 닫고 셔터를 돌리며 노출을 맞춰가지고 조리개 우선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로 맞춰가지고 찍기를 추천을 하고 스냅빔으로 우선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빨라야 된다. 어떻게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피사체도 움직이고 나도 빠른 셔터 스피드가 있어야만이 그게 제대로 잡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 자, 그러나 주변 밝기를 감안하되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이하면, 초보자들은 80분의 1초 이하면 사진이 흔들리거나 피사체의 흔들림 때문에 안 좋은 흔들린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피사계 심도가 2에서 4m 정도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2m나 4m 정도만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피사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괜찮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찍기에 흔들릴 위험이 없는 한 조리개를 줄이면 심도가 굉장히 흐릿해지기 때문에 초점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초점에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고 조리개는 조여주고 주변은 일단 밝아야 스냅으로 찍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도는 어떻게 찍는다? 상반신 구도로 찍는다. 그리고 4m를 벗어나서 몸 전체가 나오게 찍으려면 그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 끼어들도록 왜냐면 그 포착하는 기회를 방해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있을 때는 사람이 못 끼어들도록 그것을 잘 보시고 사람들이 작게 찍히면은 어떻게 된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포착해 가지고 찍고 되도록 주제를 조금 인물을 크고 시원하게 찍어야 된다.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좀 인물들을 큼직큼직하게 찍어라 그 얘기예요. 시원시원하게. 자, 렌즈는 우리가 뭘 쓰죠? 인물 사진 찍는다 하면 보통 35mm나 50mm, 35나 50mm. 만약에 크롭 바디를 쓴다고 하면 어때요? 또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캐논 같은 경우는 1.6, 나이콘은 1.5가 크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안하고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번들 렌즈를 쓰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렌즈는 우리가 얘기하는 풀바디의 경우는 50mm 아니면 35mm 또한 제일 좋은 85mm도 있다. 그 대신 85mm를 갖다가 크롭 바디에다가 85mm를 쓰면 135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크롭 바디에다가 85mm를 끼고 찍으면 안 된다. 크롭 바디용 렌즈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바꿔 끼면 되지를 않는다. 크롭 바디용 85mm를 사용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절대 풀바디 렌즈를 갖다가 그렇게 찍으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왜냐면 1.6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50mm를 끼면 85mm 정도가 되게 85mm로 착각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35mm를 껴야 50mm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롭 바디는 항상 자기 그 렌즈 EFS 렌즈나 이런 걸 끼지 L렌즈 프로페셔널 L렌즈 좋은 렌즈 가지고 와서 찍는다 보면 그거 착각이니까 풀바디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찍지 말아라. 그러니까 표준 렌즈나 관광 렌즈를 가지고 가가지고 찍는 게 유리하다. 자, 50mm는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한다겠죠. 50mm. 50mm로 찍든지 아니면 50mm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35mm 관광 렌즈로 찍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왜? 깨끗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리고 관광 렌즈는 짧은 거리에서도 촬영하고 각도, 화각이 굉장히
넓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가 좋고, 또한 어때요? 심도가 굉장히 깊다. 그 얘기예요. 인물을 찍을 때 화각도 좋고 딱 찍으면은 굉장히 심도가 깊어가지고 어때요? 사진이 짱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35mm 정도 광각 렌즈가 무지 좋다.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휠 수도 있다는 거. 35mm는 다 좋은데 약간 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튀어 보이니까 약간 조심을 해라. 35mm는 50mm를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자동 노출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스냅 사진을 찍을 경우, 자동 노출일 때, 자, 노출 조리개를 우선으로 정하고, 조리개는 항상 조리개 모드로 정하고, 셔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유리하다. 자동 모드,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5로 A에다 놓고 찍어라. 이때는 현재 셔터 스피드가 얼마로 찍히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셔터 스피드에서 찍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자동 초점, 뷰파인더 중앙부로 주인공 얼굴을 향하여 반샷다를 누르고 초점을 살짝 잡아주고 누른 상태에서 전체 보기 구도를 즉시 이제 구도를 잡으라는 거죠. 반샷다를 살짝 누르고 구도를 빨리 잡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셔터를 찍도록 한다. 자, 이때는 조리개를 더 열어서 노출을 맞춰도 무방하다. 그 얘기예요. 프로그램 자동 노출은 프로그램 모드, B모드, 프로그램 자동 노출은 전자동의 경우다. 이건 즉 셔터는 셔터대로, 조리개는 조리개대로 컴퓨터 칩에서 프로그램된 방법으로 노출을 맞춰준다. 이때는 여러분이 초점과 구도만 잡아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한다. B모드는. 그래서 프로그램 모드는 여러분들한테 최적화 돼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준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프로그램 자동 노출 이것을 쓰실 경우라면은 그냥 밝기와 초점과 구도만 여러분이 잡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찍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파인더 촬영이라는 거예요. 노파인더 촬영은 스냅과 같은 촬영이지만 파인더로 보지 않고 구도를 잡고 찍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지 않고 구도를 그냥 잡고 찍는 건데, 자, 초점, 첫 번째가 초점이고, 두 번째가 노출, 세 번째가 구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렌즈인데, 렌즈는 28에서 35mm, 화각이 넓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리하고, 자, 손으로 잡은 방향의 정면이 넓게 찍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잘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28에 35mm를 많이 쓴다. 자, 노파인더 촬영은, 자, 눈대중으로 거리를 대충 알아보는 거야. 여기는 4m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렌즈를 대충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리를 맞추거나, 또는 그와 같은 거리로 보이는 다른 곳의 거리를 딱 재는 거예요. 이게 3m, 딱 보면 3m 정도, 이런 식으로. 자동 초점은 오히려 실수할 소지가 있다. 렌즈의 초점은 수동으로 눈 짐작,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를 정하는 게 좋다. 여기서 저기는 한 5발 되니까 한 4m는 되겠다. 뭐 5m는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가늠을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노출은 그냥 손으로 그냥 찍어야 하므로 셔터 우선 노출로 셔터 모드 노출로 셔터를 여기서는 60분의 1초 이렇게 써 있는데 80분의 1초 이상으로 설정해야 흔들리지도 않는다. 여기서는 그냥 초보자를 갖다가 여기서는 60분의 1초 어느 정도 약간 찍는 사람들은 60분의 1초는 완전 초보자는 80분의 1초를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피사체를 제대로 잡아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거보다 스피드가 더 내려간다면 어때요? 피사체는 흔들린 사진으로 해서 사진이 거의 못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셔터 스피드를 내리지 말고 80분의 1초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하니까 뭐 아니면 그 이상 125를 잡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80분의 1초 이상을 잡아라. 자, 조리개 우선 자동 노출이나 프로그램 자동 노출 같은 활용은 스냅 촬영과 동일하다. 자, 구도는 손에 잡힌 카메라를 의식해서 구도를 예상을 해라. 손으로 정확한 방향을 예감해서 카메라의 각도를 빨리 이렇게 움직여서 딱 찍으면 된다. 그리고 촬영 자세는 사진 찍히는 사람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시선은 딴 쪽을 쳐다보고 한쪽으로 보고 가가지고 후닥닥 찍어라. 그런 게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된다 하면 저 3m구나. 3m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것을 살짝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자기 감이 와. 이게 감이 오고 그때 딱 커피를 마신다든가 할 때 후닥닥 들어가지고 찰칵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가지고 파인더를 안 보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노파인더 촬영법이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찍은 후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진이 늘어가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절대 사진이 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면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카메라에 대입을 해가지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진이 늘었는지 나중에 사진 찍어보면 그게 굉장히 나타난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풍경사진 촬영 요령인데 풍경사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데스칸소 여기 일본 후리 LA 근처 LA 그 코리아타운에서 바로 가까운데 파사데나에 있는 데스칸소 스퀘어가든이야. 가보고 싶은 사람은 1418 데스칸소 드라이브예요. 1418 데스칸소 드라이버인데 입장료가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일본관 앞에 쪽 보면 이렇게 브리지도 있고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저기고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여기 가면은 거의 하루 정도나 뭐 5시간 이상 정도는 충분히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찍어 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올드 나무들 이렇게 멋있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결혼식 촬영을로도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신 분들은 카메라 하나 메고 가가지고 찍으면 한쪽에는 장미만 모여 있고 한쪽에는 또 수선화가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가꿔가지고 돼 있으니까 여기 가서 사진 찍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풍경사진 촬영 요령의 이제 개요는 풍경사진을 즐겨 찍는 작가들에게는 좋은 날씨, 첫 번째가 날씨, 그리고 즉 파란 하늘에 껴있는 뭉게구름, 그리고 강렬한 태양, 광선과 윤곽이 뚜렷한 그림자, 색감이 생생한 피사체 등등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매번 그렇게 좋은 그런 저거는 없어요. 그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궂은 날씨나 어지간해서 이렇게 좋은 사진 찍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그런 날씨가 그렇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다가 오늘 날씨 좋은데 사진 찍기 좋겠네 하는 날은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날은 극히 만나기가 어렵다. 네. 아마추어 작가들은 궂은 날씨일 때 어떻게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프로 좀 어느 정도 사진을 찍는 프로들한테 가끔 어느 날이 좋은지 묻고는 해요. 그러나 그 답은 의외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사진을 찍고 프로라 해도 아마추어 사진가에게는 불가능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 날씨에 그날에 노출이며 어떤 사람은 노출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어느 날은 반짝했다가 어느 날은 이게 일기가 나빠지고 이게 금방 좋았다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저거는 불가능해요. 다만 피사체에 집중하고 분석하고 주제가 무엇인지, 광선의 상태는 어느 쪽에서 오는지, 구도는 어떻게 찍을 것인지, 이게 정확한 거지. 햇빛이 오늘 어떤 날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육가원칙 같은 거 많이 배웠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건데, 여기서도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프레임에다 담는 게 굉장히 훌륭한 풍경사진을 찍는 법이지, 그걸 언제 쨍하고 또 날씨가 좋아야 되고 바람도 없고 그거 기대하기 어려워요. 항상 가서 여러분이 맞게 찍는 게 좋은 거지. 내 구도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찍을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무엇을 찍을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가가지고 그 맨날 생각만 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냥 카메라 하나 가지고 그냥 가서 찍는 게 제일 낫다. 이 세 가지만을 가지면 다 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찍을 것인가. 네.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건데, 좌력 요령, 대비가 되는 색상을 가진 피사체, 즉 그게 무슨 소리냐, 즉 잘 조화된 주제와 부제를 프레이밍하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 풍경사진을 찍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두 번째, 원하는 구도를 얻기 위해 적절한 초점거리 렌즈를 선택하고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의 특성 및 적절한 사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처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계절과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서 항상 광선과 이 태양의 상태 이런 게 변하기 때문에 피사체의 느낌과 색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색온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된다. 저녁 때는 그 컬러가 어떻게 되고 아침경에는 그 컬러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색 온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그게 깜깜한 데 가서 찍으려고 보면 그렇죠. 또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아니야. 이것은 어느 정도 광선이 들어와서 좀 밝은 빛에서 찍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의 색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찍다 보면 이 감각이 여러분도 모르게 와요. 자, 그 다음에는 피사체에 가장 적합한 광선의 상태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자.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깜깜한 데를 갔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러면 브루스타를 가져갔던 아니면 차에다가 꽂는 커피팟을 가져갔으면 커피도 한 잔 먹어가면서 자기가 찍을 것을 한번 생각해가면서 약간의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찍을까? 빛이 찍으면 어떻게 하나? 왜 그러냐? 새벽이 점점 해가 오름과 동시에 틀려진다. 색감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보면서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한번은 생각을 하자. 그래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 먹던 불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명암의 대비가 강한 피사체를 프레이밍해서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게 좋다. 그 다음은 톤을 이용한 원근감 처리가 풍경사진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이거 같으면 여기 튤립밭에 가서 찍은 거고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찍은 거고 이거는 한국에 있는 그런 사진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원근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수직 프레임을 사용하자. 수직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원근감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찍는 게 약간 원근감이 있다겠죠. 히틀러도 그렇게 찍는다고. 그러니까 원근감을 보다 강조해서 수직 프레임을 사용하자. 수직. 자, 광각렌즈의 왜곡 현상을 이용해서 원근감을 강조할 경우 로우 앵글, 아래쪽 앵글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35mm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약간 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강조할 경우는 약간 아래쪽에서 우리도 앉아서 찍으라는 얘기. 앉아서 찍으면 원근감이 더 강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채감이 있는 파스텔 톤은
풍경사진은 비슷한 농도의 피사체들을 촬영하면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피사기 심도와 콘트라스트는 조리개를 조임으로써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할 때 조임으로써 극대화할 수 있는 풍경사진에 활용하자. 조여가지고 찍으면 엄청나게 극대화되는 콘트라스트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자. 그리고 롱타임 셔터를 이용하거나 물이나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해보자. 그래야 이게 움직이겠죠. 가만히 있는 이파리보다도 약간 가만히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약간의 쇼타임 500분의 1초 이렇게 주지 말고 약간 더 낮춰가지고 물이나 같이 계곡 물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바람의 움직임 같은 것을 살짝 넣어보는 게 좋다. 그냥 정해진 프레임 안에다가 이파리가 있으면 그냥 있는 것만 찍지 말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가운데는 딱 있고 하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 빛이 이파리에 반사해가지고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폴러라이즈 필터를 넣어서 빛의 반사를 없애가지고 색감을 충분히 살리자. 폴러라이즈 필터를 갖다가 끼면 빛의 반사, 폴러라이즈 필터는 빛의 반사를 없앤다. 자, 폴러라이즈 보통 우리가 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햇빛이 비쳐.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찍으려고 이렇게 딱 했어. 아니면 쇼 윈도에 안에서 멋있는 남자가 커피를 중후하게 먹는다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이쁜 여자가 분위기 있게 커피를 먹으려고 먹고 있는 카페를 딱 봤는데 저 괜찮네 해가지고 딱 찍으려고 보니까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안에가 잘 안 보여. 차 안에도 역시 딱 앉아서 운전대 딱 잡고 있는 사람 찍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빛의 반사를 우리가 차단을 할 때 그 안에를 그 반사된 빛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폴러라이저의 이 필터를 끼면 그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폴러라이저 이 필터를 끼고 찍으면 빛의 반사를 없어지고 하늘은 더욱더 푸르게 색감에 굉장히 색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폴러라이즈 필터를 넣고 껴보자 아니 찍어보자 그 얘기예요. 자, 이상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풍경 사진은 저절로 그냥 딸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피사체를 보고 느낀 감정을 사진가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분석하고 표현하면서 또한 느끼고 그런 하나의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다. 예.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여러분이 촬영을 해도 똑같은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느낌으로도 찍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샵이나 여기 단풍 들고 하는 데를 지금 올해도 갔는데 작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또 갈 거고 왜 한 군데를 가서 매번 찍느냐? 뭐 때문에 찍을까? 똑같은 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전에는 갔을 때에 이 폴러라이저 필터를 안 꼈으면 한번 껴서도 찍어보고 120을 줬으면 80도 한번 놔보고 60분의 1초도 넣고 해가지고 바람에
예, 흔들림도 한번 찍어보고 색감을 다르게 한번 찍어보고 구도도 다르게 찍고 또 딴 것도 뭐 전에는 산도 약간 안 올라가 봤는데 약간 올라가서도 한번 찍어보고 해가지고 항상 틀리게 이렇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갔던 그 시대에 작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날씨도 안 좋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광선의 상태도 또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형태로 해서 달라져요. 지난번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 이때는 단풍이 약간 저거였네. 이번에는 생생하네. 이것도 다르고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대자연의 그런 순간 변화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그 자연이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해야지. 자연은 그냥 돌고 돌아요. 항상 내가 어떻게 맞춰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지. 매번 저거에 갔을 때마다 똑같다? 똑같은 건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한 가지를 찍을 때에도 항상 달리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찍는 사람이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값 비싼데 어딜 가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자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셔터를 자꾸 누를수록 좋은 사진이 나타난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찍으시면 될 거예요. 뭐가? 프로가. 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지금 거의 뭐 1시간이 조금 넘어가는데 다시 계속해서 뭐 오늘 좀 더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사진의 구도의 예제와 찍는 방법을 11가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쓰는데 여기서는 리딩 라인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저 시간 구도에서도 리딩 라인을 이제 배웠는데 자,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풍경이라고. 그런 거 앞에 놓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풍경 같은데 이런 데서 전경이라고. 전경. 그리고 가운데는 중경, 저 멀리 있는 건 후경,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듯이 리딩 라인, 뭐 빌딩을 찍는다든가 운하를 찍는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리딩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가운데에다 피사체를 딱 가운데에다가 2분의 1 구도로 놓고 수직과 수평을 딱 맞춰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찍는 그런 예제의 사진. 자, 첫 번째 또 나오죠. 3분할을 활용하자. 이 황금분할은 사진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황금분할, 3분할 하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3분할 구도를 활용하자. 여기서도 3분할 구도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나무를 갖다가 딱 여기다가 주제를 갖다가 딱 놔두고 수직과 수평을 딱 맞췄죠. 여기. 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다가 맞췄냐? 나무를 한쪽 모서리에다가 딱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사진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그런 풍경사진으로 했는데 만에 하나 나무가 이쪽으로 왔다고 치면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나무를 딱 이렇게 맞춰 수평과 수직을 딱 맞춰가지고 저 뒤도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여기만 맞추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어 놓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죠. 사진이. 우리가 보더라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헐렁헐렁 이렇게 입는 것과 딱 맞춰 입은 거고 누가 깨끗하게 보여요? 딱 탤런트들 뭐 이렇게 탁 붙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죠. 똑같아요. 수평과 수직과 이 구도를 딱 이렇게 맞추면 사진이 일단은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3분할. 네. 여러분들이 봐도 깨끗할 거예요. 사진 진짜 깨끗한 사진. 뭐 거추장스러운 게 없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이 3분할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수평과 수직을 맞춰라 그 얘기예요. 3분할법 이 황금 비율을 쓰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메라나 핸드폰에 그리드 라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격자, 그것을 설정을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상관없고 카메라도. 만에 하나 없으면 자기 이제 상상으로 맡겨가지고 딱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사진은 이렇게 신경 써서 격자로 해가지고 그리드 라인으로 해서 찍으면 된다. 아래 사진도 보면은 빌딩을 갖다가 가운데에다 딱 맞추고 수평과 수직을 딱 찍었더니 시리의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찍히더라. 저렇게 야경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자. 자,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회전 타는 거죠. 이게 타는 건데 여기에 뭐가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벚꽃이 들어갔죠. 여기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이쪽도 조금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공백으로 그냥 이렇게 나무를 싹 빼고 그냥 요거만 찍으면 어때요? 꽉 찬 느낌이 없잖아. 그렇지만 나무를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가지고 찍으니까 사진이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채운다? 이렇게 색감 있는 컬러를 채운다든가, 그리고 이런 패턴 등으로 해서 이렇게 채우면 공간감이 훨씬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반절을 딱 띄어서 보면 어때요? 컬러하고 다른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려진다. 사진이 없다 붙여봐요. 이것을 없다 붙이던가. 자, 그러면 요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붙이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찍기 위해서 이것을 넣으니까 어때요? 밸런스가 맞춰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꽉 차게 패턴이나 컬러 같은 것을 이렇게 채워주면 사진이 좋아진다. 자, 세 번째로는 리딩 라인이에요. 리딩 라인. 리딩 라인은 X자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X자로. 자, 우리가 시선을 볼 때 한 점으로 이렇게 리딩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딱 사진이고 모든 것을 볼 때 눈이 한 시선에 집중되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딩 라인. 그러니까 시선을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끄는 선이에요. 선. 자, 여기에 리딩 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나 이렇게 도로에 건물 딱 찍었을 때 저 끝에를 우리가 시선이 딱 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저쪽이 우측이 보이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피사체가 굉장히 딱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리딩 라인을 활용을 해라. 피사체를 돋보이게. 굉장히 돋보이게 보이죠? 수직, 수평선이 만나는 점에 수직과 수평선이 만나는 점에
피사체를 넣고 찍는 게 리딩 라인인데 굉장히 피사체가 강조되고 엄청난 사진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찍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가 리딩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조된 사진이에요. 자, 여기도 리딩 라인으로 해서 앉아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강조가 되죠. 네. 강조가 됐고 지금 여기에서도 리딩 라인이 이렇게 철길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인데 여기도 3분할로 해가지고 한쪽 점에다가 주 피사체를 여기다 두고 여기도 리딩 라인을 읽히게 만들었고 여기도 역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리딩 라인이 한 점으로 이어졌는데 눈이 어디로 가요? 딱 가운데 지점으로 가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눈이 어디로 가요? 딱 그냥 보면 가운데로 가잖아. 그래서 이러한 인물 사진도 좋다. 예. 경치, 인물, 이 리딩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자, 네 번째는 좌우의 대칭을 활용한다. 좌우의 대칭을 활용한다. 리딩 라인을 활용을 했지만은 좌우의 대칭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 똑같죠? 반 딱 나눠가지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도 반을 이 사람을 딱 나눠보니까 좌우 대칭 똑같죠? 사이즈가 요거 사이즈, 요거 사이즈. 자,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피사체가 엄청나게 강조가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뭐 아이들이 도로에 뛴다든가 할 때에 딱 찍어 놓으면 이렇게 품위 있는 사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을 활용한다. 자, 다섯 번째, 패턴을 활용하자. 패턴. 이 패턴은 여러분들의 사진의 시각적이나 미각적 이것을 엄청나게 돋보이게 해서 보는 사람이 사진을 보는 여러분이 이제 누구한테 사진을 보여주면 그 사진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와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이 패턴을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패턴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똑같은 게 일률적으로 있는 이런 패턴을 활용을 해서 찍는다. 네. 여기도 동물원 이제 창살인데 곰 같은 거, 꽃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예. 패턴으로 하여금 피사체가 이렇게 갈라짐과 부서짐이 있는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패턴을 이렇게 줌으로써 갈라지죠. 똑똑 갈라지잖아요. 한 물체지만 딱딱딱딱 갈라지는 이런 사진으로 해서 찍음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즐거움과 이렇게 찍는 요소를 더 생각을 즐겁게 해줘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런 패턴을 잘 이렇게 보고 판단해 가지고 한번 씩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집 같은데 철망 같은 거 있잖아요. 철망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찍어본다든가 사람을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어보는 걸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꽃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패턴 있게 찍으면 좋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물이 우리 안에서 조금 떨어졌다 보면
다초점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갖다가 자동이나 이런 것을 놓고 찍으면 이 철망에 초점이 잡히기 때문에 저 동물은 흐릿하게 나와요. 이 안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동물이 철창에서 떨어져 있다. 그럴 때에는 어때요? 단초점으로 해서 딱 동물한테 딱 잡아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찍으시면 되겠어요. 자, 6번째는 관점. 사진을 시작할 때 제가 꼭 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게 틀리기 때문에 항상 이 관점,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과 똑같은 사진인데도 딴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나 관점이 여러분들의 군인, 물 주는 수통, 군인, 이거의 관점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아이 레벨 즉 눈높이 사진을 찍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아래에서 위로 찍는다든가 우회에서 아래로 찍는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죠. 부각과 안각. 안각은 낮은 곳에서 위로 찍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올려다보면서 그러면 뭐가 생긴다겠죠? 위험이 생긴다겠죠. 근데 반대로 부각을 찍을 때에는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애들을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가분 수염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좀 전에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찍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념을 깨고 한번 여러분의 창작을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보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약간 위에서 아래로 찍었죠. 45도 정도로 위에서 아래로. 자, 이것은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사진들이 아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뭐 좀 이상한 사진 있어요? 없잖아요. 전혀 괜찮은 사진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라. 창작이 창작 결국에. 그러니까 딴 얘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면 이렇게 찍으면 안 돼 하는 걸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그런 사진을 이쪽 저쪽으로 찍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7번. 배경은 아름답다.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배경은 저렇게 멋있는데 주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이 주제일 때, 특히 사람이 주제일 때 배경을 조금만 넣어주고 배경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많이 활용한다.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배경이 물이 주제잖아요. 물이. 그러면 물을 많이 넣어주고 사람을 적게. 그렇죠? 배경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많이 넣고 부주제는 작게 했어요. 자, 여기는 배경이 뭐예요? 가을 하늘에 나무 이렇게 찍는 거잖아. 배경이. 그럴 때는 어때요? 사람이 주제니까 배경을 조금 넣어주고 배경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많이 활용한다. 자, 나무가 배경이기 때문에 배경을 많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해.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배경은 배경이고 둘이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예. 사람과 배경 중에 사람이 주제일 경우는 배경이 시선을 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배경이 주제일까 아니면 사람이 주제일까? 이거 애매모호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람이 주제일 수도 있고 배경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해 이거. 이런 사진은 깔끔함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잘못 찍은 사진이지 이건. 왜 그러냐면 딱 보면 주위가 분산이 돼요 이건. 이런 사진은 말이 안 되는 사진이야. 그렇지만 이 반대로 이거 보면 아무 이상 없잖아. 쳐다보는데. 이건 굉장히 산만하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배경이 주제일 때는 배경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배경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깔끔함이 없어졌다. 네. 이런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고 저런 사진을 찍으면 된다. 자, 이제 전경과 중경과 후경, 공간감이 있거나 입체감이 있게 찍어야 된다. 자, 입체감을 위해서는 전경, 중경, 후경이 살려가지고 찍어야 된다. 전경 앞쪽에 어느 정도 피사체를 담고 전경 앞쪽에 어느 정도의 피사체를 담고 그 다음에 중경에다 담고 그 다음에 후경에다도 담는다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떤다? 입체감이 돋보인다. 예. 이 풍경도 전경을 어떤 사람들은 요마직만 저 멀리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어요. 요 빼고 전경이 없는 거죠 그건. 자, 전경도 어느 정도 그러려면 카메라를 약간 숙여야 되겠죠. 산을 찍을 때도 산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앞 밑에 물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그 산이 앞쪽으로 이렇게 그림자 끼게 해가지고 찍는 사진이 훨씬 멋있지. 딱 해가지고 곱게만 찍 산만 거의 비슷하게 찍으면 사진이 어때요? 입체감도 없고 보는 맛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시면 전경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경이 살렸고 그 다음에 후경이 살으니까 입체감이 있다 이렇게 사진들이. 자, 여기도 앞쪽을 사진을 조금 내려가지고 찍으니까 여기도 전경이 들어갔고 중경이 살았고 후경도 살기 때문에 사진이 보는 바와 입체감이 이렇게 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인데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찍어요. 보통 수평과 수직을 거의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외로 대각선을 찍을 때 대각선 구도는 운동감이나 불안감에 이렇게 불안감 조성에 의해 가지고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좀 불안하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쏠릴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에서는 대각선을 찍을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좋다. 네. 지금 이게 좋은 사진에 해가지고 찍었는데 괜찮잖아요. 약간 이렇게 대각선 스타일로. 네. 근데 수평과 수직이 이렇게 맞으면 대각선 사진들이 좋은데 안 맞으면은 호수나 평온한 산 등 수평이 맞지 않으면 부적합한 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빌딩이나 이런 것은 또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자, 프레임 안에 또 하나의 프레임.
이런 사진도 있다. 2, 3중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는데, 자,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프레임이 자꾸 많아지는 거지. 2, 3중 프레임. 네. 그러니까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또 하나가 있고 하는 자꾸 2, 3중 프레임. 네. 이렇게 넣고 찍는 사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크롭인데 이제 이 크롭은 깊숙이 들어가 찍는 것을 말한다. 피사체의 주제나 흥미로운 걸 찍는다. 자, 지금 초점이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다 딱 맞춰놓고 찍으니까 위 거, 아래 거 어떻게 됐어요? 싹 뽀샤시하게 변했죠? 네. 배경 처리가 싹 된 거야 지금. 아웃포커싱이 딱 돼가지고 딱 맞은 데는 정확하게 됐잖아. 깊이 들어가서 찍어진다.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앞에는 이렇게 아웃포커싱 처리하고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을 찍는다. 크랍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찍는 자의 마음에 찍는 자의 마음, 찍는 자의 마음대로 찍는다. 매번 강의 때 얘기해요. 규칙, 구도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서 약간의 탈 사진을 찍어도 누가 뭐라고 안 는다. 왜? 여러분 시선에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것도 뭐 지랄이고 내가 뭐 그런 거 나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찍으면 그것은 욕을 먹는다. 그건 사진에 대한 결국에 모독이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도를 다 모든 것을 알고 기본적인 그 틀을 깨고 창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진만을 찍는다 보면 굉장히 좋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작가들도 탈 이런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좋은 사진을 얻는다고 보면 여러분의 의도대로 찍으면 아무 이상 없이 찍는 사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대로 틀을 깨부시고 한 번 더 찍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선 구도들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각선 구도 해가지고 사선 구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존의 틀을 깨부시고 좋은 사진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50mm. 자, 내가 번들 렌즈로 해가지고 2사에 130mm나 했는데 그걸로 해서 50mm 놨을 때와 우리가 표준 단렌즈 가지고 단렌즈 50mm짜리 가지고 찍었을 때 똑같이 50mm를 주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렌즈가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렌즈가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50mm 화각의 경우 줌렌즈와 단렌즈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